아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문재인 정부의 사회경제 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적극적인 개혁 정책을 촉구하는 지식인 선언이 발표됐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사회경제 개혁을 포기하고 과거 획기적인 행보를 보인다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문제인지 지식인 선언의 발기인으로 참여한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상인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교수님은 어떤 계기로 이 지식인 선언에 참여하게 되셨습니까? 네, 한마디로 절박감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 1년 이후에 네. 지방선거 이후에 특히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사회경제적인 개혁에 나설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그와 반대로 이게 보수 정권 제3기가 아니냐라는 착각이 들 정도의 그런 정책적인 부분에서의 과거 회귀가 일어나고 있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잘못된 방향을 바로잡지 않는다면은 문재인 정부가 결코 경제적인 측면에서 성공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절박감 때문에 서명을 하게 되었고 많은 분들이 이런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진보 지식인 323명 다 서명에 참여했다고 하는데 과거 획기적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게 과거 획기적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 뭐 최근에 1년의 흐름들을 보면은요, 경제수석을 전통 관료 출신으로 바꾸셨어요. 그리고 정책 방향 자체도 혁신성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사실 과거 박근혜 정부 때 창조경제정책과 근본적으로 다른 게 없어 보입니다. 규제 혁파를 통해서 혁신성장을 하겠다는 것이 박근혜 사실 이명박 정부의 일관된 성장 아이디어였고요. 예. 지난 9년 과거 보수 정권에서 성공하지 못한 정책이었어요. 근데 이 표지를 바꾸고 다시 하겠다는 정도고 이게 결국은 구체적인 우리 경제 구조적인 문제의 개혁을 통해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재벌들과 타협해서 예. 일자리를 만들고 성장을 할 수 있다. 그런 사실 이게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증명이 된 것인데 또다시 이런 달콤한 유혹에 이번 정부도 빠져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기본적인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전문을 읽어봤는데요. 결국은 인사가 만사 아니냐. 대통령의 마음을 감언이설로 사로잡는다고 하더라도 구태에 젖은 경제 관료들은 개혁을 못한다. 네. 결국은 관료들에 대한 불신이 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저도 사실 행정대학원에 있고 관료들을 많이 접하는 편입니다. 근데 우리 관료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거 또 경험이 있는 것들은 굉장히 유능하게 잘하는 면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새로운 사고라든지 좀 개혁적인 것들은 사실 상당한 체질적 거부감도 가지고 있고요. 사실 이분들이 잘 알지도 못한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우리 이번에 장충기 전 삼성 사장 문자 대방출에서 나온 것처럼 많은 전직 고위 관료들이 삼성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 측면에서도 볼 때 또 우리 특정한 우리 경제부처 장관들 관료 출신들이 보여준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 하에서의 행태들을 볼 때 관료들이 과연 개혁적인 것들을 할 수 있는가. 왜냐하면요. 우리 지금 기본적인 경제 구조가 박정희 개발 체제가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관료 중심의 재벌 중심의 체제인데 그 체제를 바꾼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관료 집단의 이해와 상충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관료들에게 어떻게 보면 고향에게 생선을 맡기는 개혁을 하라는 것이 그런 격이 될 수 있다라는 우려를 갖고 있는 것이죠. 뭐 민주정부 혹은 진보정권 세 번째인데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도 결국은 관료들을 이기지 못한 거 아니냐 이런 뭐 지적도 있었으니까요. 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정부 출범한 지 뭐 1년 조금 넘었는데 진보 지식인들이 조금 더 기다려주면서 힘을 좀 실어주는 게 그 개혁을 더 연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단 말이죠.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한 지난 1년 동안에 많은
진보 지식인들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라면서 또 지난 1년간 남북 문제가 굉장히 첨예하고도 중요한 문제였죠. 그런 저간의 사정들을 생각하고 지금 1년이 지난 시점에 지방선거에서도 민주당이 압승을 했고요. 개혁의 동력을 살려서 적극적인 개혁에 나설 때라고 믿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지방선거 이후에 1년의 인사적인 정책적인 전환들을 보면은 저희 기대와 전방대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이고, 지금 이 시점에서 정부가 정책의 방향을 바로 잡지 못한다면은 과거 노무현 정부의 실패를 문재인 정부도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우려를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정부가 더 잘못된 방향으로 더 깊숙이 빠져들기 전에 바로 잡아달라는 충정에서 선언을 하게 되었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선언하신 분들 면면을 보면 대부분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여쭤보죠. 네. 재벌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에 등을 돌리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재벌 봐주기를 하고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네, 기본적으로 재벌 개혁에 대해서 지난 1년간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굉장히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것이 전문가뿐만이 아니고요. 예. 대부분 언론인까지 포함해서 이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은 다들 동의하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김상조 위원장께서도 1년 동안에 계속 하신 말이 자발적인 변화를 유도하겠다는 것이었고요. 예. 근데 자발적인 변화가 실질적으로 일어난 것은 거의 없습니다. 또 일감 몰아주기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또 경제력 집중 부분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볼 때 또 최근에 한진이라든지 아시아나 총수일과 갑질 문제 이런 것들 보면은요 황제 경영 문제 우리 재벌 경제의 병폐라고 흔히 말하는 부분에서 개선된 것이 없고 이런 개선을 위해서 정부가 적극적인 제도적인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한 바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이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라는 것이 한국 제조업 위기의 근본적인 문제다. 과거 경제개발계에 통했던 이런 재벌 중심 정부 주도의 정책이라는 것이 더 이상 작동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 체제를 유지하면서 타협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제도적인 재벌 개혁이 굉장히 소극적인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최근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을 특위안을 지금 발표했습니다. 개편안 자체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은 그 안을 보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년간 실태조사를 통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지주회사라든지 내부거래라든지 공익법인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점들이 이 안을 통해서 어떻게 해소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전혀 답을 못하고 있고요. 제가 평가하기엔 전혀 해소할 수가 없는 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흐름들을 볼 때 과연 지금 문재인 정부가 재벌 개혁과 같은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개혁들을 할 의지가 있느냐라는 의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은 재벌 개혁해서 재벌들을 관공 드라이브로 그렇게 걸게 되면 결국은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재벌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면 고용이라든가 수출이라든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이제 그런 생각 때문에 사실은 지금 보수 정권들이 계속해서 비즈니스 프렌들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확히 말하면 재벌 친화적인 정책들을 해왔고요. 지난 9년 동안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 나왔습니다. 저는 거꾸로 사실 묻고 싶어요. 지금 같은 재벌 중심 체제를 우리가 유지하면은 경제가 잘 될 것 같냐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식의 체제가 유지된다면은 제2의 경제 위기도 올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조금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우리 경제가 지금 많이 어렵죠. 현대차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어느 정도 수익을 내고 있었는데 한 3, 4년 전부터 이 구조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 가격 경쟁력의 원초는 부품 단가가 낮다는 겁니다. 단가 우려치기를 많이 해서 부품 단가가 경쟁사들보다 낮게 공급을 받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을 유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에 혁신에 대한 유인이 줄어든 겁니다. 다른 자동차 회사에 비해서 새로운 기술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한 측면이 있고요. 또 부품 단가 우려치기를 당하고 기술 탈취가 만연한 구조에서 이런 제조업 하청기업들, 현대자동차 하청기업들이 혁신할 유인이 없게 되죠.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현대차가 갖고 있던 가격 경쟁력도 중국이나 인도 기업들이 쫓아오면서 경쟁력을 잃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전기차 커넥티드카라는 새로운 혁신들이 일어나는데 그런 혁신의 주요한 부품들을 생산하는 기업이 국내에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현대차가 샌드위치, 넛크래커가 되는 현상이죠. 이게 우리 지금 제조업에서 재벌 중심의 70년 이후에 형성된 제조업 위기의 저는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혁파하고 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경제력 집중 해소가 필요하다. 경제력 집중 해소가 되어야만 일감 몰아주기 내부 거래로 인한 경제력 집중 문제가 해소가 되어야만 중간재 산업의 혁신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혁신을 유인하기 위한 약자의 재산권보, 기술 탈취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 준다면은 저는 우리 제조업이 고부가치를 생산하는 또 특수재를 생산하는 중간재 제조업 중심으로 진화해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그런 진화를 거쳐야만 한국 경제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같은 재벌 처지를 계속 유지하면서 재벌들과 협력해서 일자리를 늘린다. 9년간 실패했고 이론적으로 따져도 불가능합니다. 쉬워 보이는 것인데요, 사실. 근데 쉬운 것이지만 그건 해답이 될 수 없다는 예. 것이죠. 여쭤볼 게 많아서요. 네. 어쨌든 재벌 개혁은 미진했다. 그런 주장이시고 또 하나는 그 부동산 공화국 체제는 무너뜨려야 한다 하면서 보유세를 강화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결국은 보유세 강화, 부자 증세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게 그 프레임이 부자 증세라는 프레임은 지금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그 부동산뿐만이 아니고요. 이번에 금융 종합 과세를 넓히려는 것도 기재부에서 차단이 돼 버렸는데 사실 우리 굉장히 역진적인 세제를 갖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임대라든지 금융소득의 90%가 상위 한 10%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 과세라는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은 상위 10%의 세율이 일반인 근로자들보다 낮아질 수도 있죠. 이게 굉장한 역진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로잡는 작업이지 이것을 부자증세라는 프레임으로 가져간다고 해서 굉장히 저는 잘못됐다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들고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뿐만이 아니고 종합과세, 금융소득까지 모든 소득에 대해서 종합과세를 하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 이것은 조세 정의의 문제뿐만이 아니고요. 조세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도 꼭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문 대통령께서 사람 중심 말씀을 많이 하세요. 사람 중심의 경제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 중심 다시 말하면 노동의 가치가 더 평가되는 그런 조세 시스템 그리고 경제 시스템을 마련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본이득이라든지 임대이득이라든지 부동산에서 오는 차익에 의한 소득들 그런 소득들이 노동에 대한 소득보다 훨씬 과세도 안 되고 그런 소득을 가진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살 수 있다면은 그건 사람 중심의 사회가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도 사실 이 세제 체계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보유세 문제를 노무현 정부에서 한번 시도했다가 네. 된통 당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트라우마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론적으로 흔히 말할 때는 보유세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은 경제적인 손실이 생긴다 이렇게 교과서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보유세라는 것이 사실 그런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시키는 효율적인 조세라는 게 이론적으로 맞습니다. 근데 저는 그 보유세를 어느 정도 올리느냐라는 것은 조금 더 실증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지금과 같이 부동산을 통해서 근로를 통해서 벌 수 있는 것보다 상상할 수 없는 돈을 1, 2년 안에 5, 6년 안에 벌 수 있는 이건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대를 추구하는 사회가 되는데 이 지대를 추구한 부분들에 대해서 세금으로 사회적 환원을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이제 보유세와 양도소득세의 적절한 조합이 필요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양도소득세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보유세도 역시 지금은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자들이 보유세를 낼 수 있는 그런 능력 같은 것들을 좀 고려하면은 보유세뿐만이 아니라 양도소득세를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금융자산이라든지 자산소득이 근로소득보다 더 우대받는 세제 그것은 사회적으로 결코 생산적이지도 않고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세제 문제에 대해서는 결국은 좀 증세를 해서 복지를 하자 이런 주장이십니까?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한 가지 유감스러운 것은 이게 앞뒤가 좀 바뀌었다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어떤 복지를 하기 위해서 사회 안전망을 늘리고 복지 정책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세입이 필요하다는 청사진이 저는 먼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청사진을 제시하고 그리고 나서 세입을 어떻게 증대할 것인가.
세입을 증대할 때 어떤 원칙으로 우리가 증대할 것인가 이런 대국민 설득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큰 청사진을 보여주지 않고 세금을 어디서 올리고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잘못된 프레임에 빠지죠. 부자 증세라든지 이런 프레임에 빠지는데 문재인 정부가 지금 1년이 지나면서 경제 구조를 전반적으로 바꾸는 뭐 재벌개혁, 뭐 재정개혁, 노동개혁, 복지개혁 이 4대 개혁에 대해서 큰 그림을 보여줄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큰 그림을 보여주면서 국민들에게 설득해가면서 개혁을 해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정부가 너무 초조하고 조급해하는 것 같아요. 경제적인 성과를 1년 안에 6개월 안에 내야 된다는 초조함이 있는데 지금 우리 경제 문제는 대부분 구조적인 문제예요. 이렇게 하루아침에 뭐 6개월, 1년 안에 크게 바뀔 수가 없다. 국민들에게 그것도 솔직히 말하고 이해를 구하고 이런 개혁 조치를 취하면 경제가 점점 좋아질 수 있습니다라는 걸 설득하고 실천하는 게 좀 필요할 때로 생각합니다. 이번에 지식인들이 323명 진보 지식인이 나선 게 계기가 뭐 이렇게 최저임금 때문이라고 봐도 되나요? 최저임금뿐만이 아니고요. 사실은 뭐 최저임금도 이제 뭐 촉발하는 계기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 촉발한 계기는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인 개혁에 대해서 후퇴를 하고 있다. 그 개혁은 이제 재벌 개혁 문제도 있는 것이고요. 세제 개혁 문제도 있는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최저임금 관련해서는 사실 뭐 설명하신 분들이 생각들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경제 구조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의 정부들이 이른바 낙수 효과 수출 주도적인 낙수 효과를 통해서 일자리가 창출되는 선순환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 수출이 늘어도 일자리가 별로 늘지 않는 낙수 효과가 없는 구조라는 게 지금 바뀌었다는 게 밝혀졌죠. 그러다 보니까 새 정부가 들어와서 한 것이 이른바 분수 효과 소득 주도 성장을 하겠다는 건데 이건 역시 사실은 경제 구조의 개혁 없이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득 주도적인 아이디어와 경제 구조를 바꾸는 재벌 개혁 같은 이런 정책이 조합을 이뤄야 되고 저는 사실 그 재벌 정책, 재벌 개혁이 선행적으로 이루어졌어야지 사실 이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최저임금 인상을 했을 때 지금 여러 가지 부작용이 좀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화들짝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정책 방향이 과거 박근혜 정부 때의 정책으로 회귀해버리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상당 우려를 가지고 사실 성명이 나오는 계기가 된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도 이야기하셨어요? 네.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해놓고 왜 안 하느냐? 네. 그렇죠. 그것도 사실 그 꼼수들이 많았죠. 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이야기는 했는데 자회사를 만들어서 사실은 무늬만 정규직 전환을 했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규직 문제, 노동시간 단축 문제, 최저임금 문제 이런 문제들하고 경제 구조를 바꿔주는 것들이 같이 조합이 돼서 이루어져야만 사실상 효과를 낼 수가 있는데 근데 구조를 바꾸는 정책들은 빼고 지금 푸시하는 분수효과 정책들만 하다 보니까 제대로 작동이 안 된다고 봐요. 그랬더니 사실 찾는 것은 구조를 바꾸는 정책을 같이 해야 되구나라는 것을 지금 깨닫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오히려 이거는 다시 적당히 마무리하고 과거 박근혜 정부 때 같은 혁신 정책으로 돌아가 버린 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굉장히 저희들은 문제점이 있다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노동 관련돼서도 저는 계속 주장하는 게 재벌 개혁과 노동 개혁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벌 개혁, 노동 개혁 같이 해야 되고 복지 개혁과 재정개혁 같이 해야 된다. 큰 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한국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려서 경기 변동적인 측면에서 대응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지났다고 봅니다. 구조적인 문제다. 이것들을 좀 문재인 정부가 심각하게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인식이 굉장히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것이죠. 근데 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하는 문제는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정부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네.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의지만 있으면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이야기하고 나서 노동자들 사이께서 또 분란이 일고 이견이 일고 감정 싸움을 하고 이런 게 또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거 시간을 좀 두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게 속도 문제인데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필요한 거는 우리 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문제, 임금 격차 문제 이런 거 다 포함해서요. 정부가 구체적인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로드맵을 보여줘야 되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부가 구조를 바꾸고 그리고 구체적인 노동 정책이 어떤 식으로 바뀌어 나가면은 여러분의 삶이 어떤 식으로 바뀔 것이다.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해서 직장을 어떻게 잡고 그리고 퇴직을 언제 하고 그리고 연금 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살 수 있고 이런 큰 뭐라고 할까요? 경제적 생애 주기에 대해서 정부가 청사진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 큰 맥락에서 이런 개혁들이 다 이루어져야 하는 생각이고 그래서 속도 조절이라는 것이 결국은 그런 로드맵에서 언제 어떻게 작동되게 할 것이냐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큰 그림 없이 지금 좀 서두르는 게 아니냐. 그리고 정규직 비정규직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임금 체계 개편의 문제라든지요. 또는 정규직 비정규직의 임금이라든지 대우의 차이 이런 것들이 사실 더 근본적인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임금 체계라 임금의 차이 같은 것들 어떻게 바꿔줄 수 있느냐. 다시 생각해 보면은 우리 대기업들 재벌 대기업과 하청하고 있는 중소기업들 생산성 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 생산성 격차가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단가 우려치기 기술 탈취에 있어요. 그 단가 우려치기 기술 탈취를 막아주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생산성 격차를 줄여나가면서 임금 격차를 줄이는 정책이 병행돼야 되는 것이죠.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같은 편들한테 이렇게 비판받을 때 가장 힘들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시는 많은 분들이 진보 지식인들을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나설 때가 아닌데 왜 나서고 있냐. 아마 그런 고민도 이게 발기인을 참여하면서 하셨을 것 같은데 또 지금 어쨌든 여소야대 아니겠습니까? 국회가 야당이 반대를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법률안도 통과가 안 되고 어려운 상황인데 하필 이때 왜 지식인들이 나서느냐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나서지 않으면 영원히 잘못된 길로 갈 것 같다. 문재인 정부가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절박감 제가 말씀드린 그 절박감에서 시작했고요. 여소야대라고 하지만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70%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도 거의 50% 전후로 지지율을 가지고 있고요. 국민들이 정말 의지가 있다면 이런 말 합니다. 이거 없으면 잇몸으로 먹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진다면 재벌개혁 여러 가지 법률 문제 있다고 하지만은 법률을 통하지 않고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시작한다면은 야당이나 재벌들도 법률 개정을 통해서 좀 더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방법으로 가자는데 참여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것이고요. 사실 이런 경제 구조를 바꾸는 거는 기득권을 가진 기득권층의 저항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 지금 촛불 시민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아니면은 이런 근본적인 개혁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 어떻게 보면 정말 절호의 기회, 한국 경제의 근본 박정희 개발 체제라는 근본적인 구조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면서 지속 가능하고 그리고 사람 중심적인 경제 사회 구조를 바꿀 수 있는 개혁을 할 수 있는 정말 절호의 기회인데 이것을 너무나 소극적으로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해서 그 기회를 지금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간절한 저희들이 절박감이 있는 것이죠. 그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라고 할 수 있죠. 소득 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 경제. 네. 이게 지금 공허한 메아리로 들린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세 가지는 굉장히 사실 좋은 개념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너무 표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규제 여파를 통한 혁신 성장을 해야지 소득 주도와 공정 경쟁이 된다는 이야기들 정부 관료들이 하기 시작해요. 근데 굉장히 전 잘못된 인식이라고 생각하고 이론적으로 틀렸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공정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가 돼야지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의 혁신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그런 혁신의 기회가 있어야만이 소득 주도 성장의 효과가 발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정 경쟁을 이루는 제도적인 개혁. 이게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사회 경제적인 개혁이죠. 이것이 선행되거나 같이 가야만 되는데 이것은 지금 내버려 두고요. 정부가 주도하는 규제의 혁신을 통해서 성장을 할 수 있다. 너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실패했던 이론이고 정책입니다. 이것을 다시 문재인 정부가 꺼내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우려를 안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진보 지식인 323명의 성명에 대해서 청와대 김무겸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서 그분들의 의견에 대해 귀 기울이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 지금 뭐 이게 말씀 들어보니까 가장 많이 비판하는 부분이 경제 관료들이네요. 이 사람도 교체하면 됩니까? 사람이 근본적으로 중요한 문제죠. 네. 지금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주체 청와대와 경제부처
관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분들이 개혁적이고 좀 능력 있는 분들이어야만 사실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 지금 경제팀들을 볼 때 개혁 성과 능력이라는 측면에서 예. 그다지 높은 점수를 드리기 어렵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먼저라고 말씀하셨고 사람부터 바꿔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번에 대변인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니까 빈말이 아니고 정말 경청하고 그리고 가능하면 저희들하고 청와대 또는 경제 관련들하고 공개 토론회도 해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총의를 좀 모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였습니다. 이 작가야, 궁금하다. 이 작가야, 문자 줄게. 질문다오. 여러분은 지금 웃으며 정보를 입수하고 편안하게 참여하는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생방송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거나 예스 앱으로는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3부 순서 여기까지고요. 저는 4부 청래당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뉴스 신동 이 작가와 함께하는 비포장 뉴스 해학 뉴스 정면 승부. 예, 매주 수요일 이 시간은 청래당 정청래 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과 함께하는 시간이죠. 예,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 첫 방송하고 오늘 두 번째인데 네. 뭐 호흡은 잘 맞죠? 네. 네. 마지못해서 미안했고. 아닙니다. 뭐, 혼자 나와서 인터뷰를 하거나 아니면은 공방 가운데서 상대방이 있을 때보다 훨씬 편하게 이야기할 그렇죠. 수 있고 예. 또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또 챙겨주시기도 하고 또 기조발제처럼 해주시면 제가 보태는 방식으로 더하기만 해도 되고 어쨌든 너무 편안한 방송이었어요. 예. 팟빵 앱으로 아나무인 01님. PD님, 정청래 의원님 미리 목캔디 좀 챙겨주세요. 오늘도 그러시면 이렇게 했는데 목캔디를 챙겨주려고 그랬는데 아직 도착을 안 했습니다. 도착하면 챙겨주는 걸로 하고요. 자, 지난주 우리 방송 출연한 다음 날입니다. 이재정 의원이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고요? 예, 어떤 일로? 분들은 이제 이재정이 또 사고를 쳤나 하시는 예, 분도 예.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제가 정치인 이재정이 아니라 변호사 이재정이었을 때 제가 대리했던 소송이 있습니다. 예전에 유신헌법 치하의 긴급조치 예, 위반으로 복역을 하셨던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분을 제가 변호사로서 대리를 했는데요. 관련된 1심 판결이 굉장히 당시로서는 이제 이례적인 판결이었어요. 다시 얘기하면 대법원이 보수화돼서 결국 긴급조치 배상의 길을 막았던 그런 기존의 판결에 반해서 배상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그 배상 판결을 한 판사를 타겟으로 해서 대법원이 징계 등 여러 가지 불이익 조치를 검토를 했고 또 그렇게 대법원의 기존 결정에 반하는 판결을 선고했기 때문에 빨리 번복하기 위해서 이례적으로 패스트트랙을 발동을 합니다. 아하. 예, 뭐 문건 안에 패스트트랙 개발이라고 나오는데요. 그러한 내용들을 실제 재판정에서 체감을 했는지 등등을 묻기 위해서 저를 소환하셨다고 했습니다. 패스트트랙이 뭐죠? 네, 패스트트랙은 우리 흔히 국회 의사 과정에서 있는 것, 그렇죠. 세월호 특별법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처음 아마 들으셨을 네. 것 같은데요. 법률 용어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법률에 마땅한 규정도 없습니다. 국민에게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라는 헌법상의 권리가 있지만 그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예. 필요한 건데요. 이 패스트트랙 논리를 개발하라는 게 국민이 재판이 너무 길어지니까 불이익을 겪고 있습니다. 뭐 이런 보고하에 이런 고려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대법원 판결에 반하는 그리고 또 우리 대통령님의 신기를 불편하게 했던 판결이 오래 존재하면 안 된다. 빨리 빨리 해라. 항소심으로 바꿔라. 이 얘기는
퀘스트의 문제가 아니라 결론까지도 의도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문제죠. 그러니까는 그 1970년대에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실형을 살았던 송모 씨 맞죠? 네네. 이분이 당시 수사받으면서 당연히 구타, 가혹행위 맞습니다. 고문받았고요. 네. 그래서 재심을 했죠. 네. 재심에서 무죄 판결. 그렇습니다. 2011년에. 그러니까 이재정 의원이 변호사로 활동한 것은 이 재심이 무죄 판결이 났으니까 이 잘못한 재판을 하고 불법으로 구금했던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라. 맞습니다. 제가 재심 신청부터 관여를 했습니까? 했었는데요. 네. 이분 같은 경우 굉장히 이례적인 게 통상 긴급조치 피해자면 여러분들 떠오르시는 분들 어떤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민주화 그렇죠. 우리 소위 지식인층들이 예. 많습니다. 정치인 중에도 많이들이 있는데요. 이분은 이례적이었어요. 소위 무학층, 어부셨어요. 아하. 예. 그래서 그 가뜩이나 가난하고 무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황에서 아이 셋을 둔 가장이 10년간 부존재함으로 인해서 그분의 삶은 여전히 가난 안에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가슴 아팠던 사건인데 1심 승소에서 제가 정말 행복했었어요. 그러니까 변호인이면서 그렇게 기뻤던 판결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다시 1심에서 돌아갔죠. 승리를 해서 국가는 원고에게 1억 500만 원을 지급해라. 네. 승리. 아니 네. 그거는 불법으로 잘못된 판결을 했고 그리고 나서 또 재심에서 무죄가 났으니까 당연히 국가가 배상하는 거 맞는 것 같은데 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법원에서 패스트트랙을 발동해갖고 네. 빨리 2심해라 이렇게 된 겁니까 그러면? 그렇죠. 빨리 2심에서 이 판결을 확정시켜라가 아니라 빨리 2심에서 이걸 뒤집어라. 대통령 심기 불편하시다. 뭐 뒤집어라 엎어라도 아니고. 그래서 2심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번복됐죠.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 뭐 법관이 자기 양심에 따라 판단해서 달리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아니냐. 왜 그렇게 이제 악의적으로만 보느냐 하실 수도 있겠어요. 근데 합리적 추론이 가능한 게 빨리 진행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는데 다른 재판에 비해서는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됐고요. 더군다나 이 재판이 있기 불과 한 달여 전, 이 판결이 있기 한 달여 전에 박근혜 대통령을 양승태가 독대를 합니다. 그 독대할 때 준비해 갔던 내용 안에 보면은 이 사건을 포함한 1군의 긴급조치 사건을 본인들이 대통령 국정운영에 뒷받침해서 노력해왔다. 사법부가 노력해왔다라면서 그 사건들을 듭니다. 긴급조치 사건은 대통령의 긴급조치가 내려진 당시 상황과 정치적 함의를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 이 말이 뭐겠어요?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의 사정을 이해한다. 그렇네요. 라는 얘기거든요. 고도의 정치적 예. 행위라는 표현도 썼네요. 그렇게 약속까지 했는데 이제 이런 판결이 나왔으니 심기가 염려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빨리 이 판결을 돌려야 된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던 거죠. 그래요. 그래서 2심은 패소했고 그럼 이 사건은 지금 대법원 가 있는 어떻게 돼 있나요? 패소로 확정이 패소로 됐습니다. 확정이 됐습니까? 네. 예. 그런데 뭐 그 얘기는 좀 뭡니까? 그 판결을 한 판사에 대한 징계를 추진했다 대법원이. 예. 이건 어떻게 된 거죠? 판결을 한 판사에게 어떤 불이익을 줄 수 있을지를 검토를 합니다. 윤리감사관실에 이제 검토를 요청을 했고요. 당시 윤리감사관실에서는 이제 그 검토를 요청한 그 상부에 탐탁지 않은 결론을 가지고 왔나 봅니다. 그러니까 쏙 마음에 드는 결론이 아니었나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패스트트랙이 들어간 이 문건을 다시 작성하는데요. 이 문건을 작성하는 것은 법원 행정처의 그 브레인이라고 할 수 있는 기획소관에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반의 모든 내용들을 아울러 보면은 판결만 바꾸는 게 아니라 이 김모 판사의 사례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소위 격리시키는 여러 가지 불이익 조치들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이야기들이 여러 문건을 종합하면 나오게 됩니다. 그 불이익 준 판사가 그 1심 선고한 판사입니까? 네, 그렇죠. 왜 그런 판결을 내렸냐 이겁니까? 그렇죠. 실제 제가 참고인 조사를 받고 와서 언론에 얘기한 내용인데요. 참고인 조사를 받던 당시에 저는 뭐 그 김모 판사가 가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는데 검찰이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판사의 진술을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분이 실제 다음 승진해서 이례적으로 누락이 됩니다. 동료들에 비해서 뚜렷한 합리적 이유 없이 누락이 되고요. 뿐만 아니라 그분은 스스로 이 판결을 쓰던 당시에 승진 불이익 등 이제 옷벗을 각오까지 했다라고 이렇게 진술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판사들 줄 세우게 하려고 했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이미 그 판사님이 그 정도 결심을 하고 판결문을 써야 했을 만큼 줄 세우는 문화는 정말 이 문건 이전에도 있었던 거라는 생각도 들죠.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지 말아네요. 그렇죠. 그래요. 정청래 의원 지각했습니다. 정청래입니다. 어서 오세요. 듣고 오셨군요. 네, 라디오 들으면서 왔습니다. 네. 뭐 캔디 챙겨드리겠습니다. 네. 그 지금 우리 이재정 의원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 대법원 양승태 대법관 시절에 네. 수건 사업이었던 상고법원 관련 입법을 위해서 판사들을 국회의원한테 로비했다. 네.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 국회에요. 파견관이 나와 있습니다. 법원에서도. 법사위에 검찰 출신 하나, 판사 출신 하나 이렇게 나와 있었거든요. 19대 때도 보면 이제 그분들이 진짜 기가 막히게 일을 잘합니다. 뭐만 얘기하면 자판기처럼 잘 가지고 와요. 세월호 때도 그분들이 와서 이제 일하고 그랬는데 참 잘해요. 근데 일을 참 잘한다는 것은 국회의원들한테 호감을 일단 주죠.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생각들을 그분들이 전문위원으로 활동을 하니까 다 알게 되죠. 저는 그래서 그런 정보들이 법원 행정처로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저는 이제 의심 추론 이제 하고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볼펜으로 이재정, 박주민 이렇게 쓰지 않았어도 상고법원에서 찬성하는 국회의원, 반대하는 국회의원이 있을 수 있죠. 그럼 거기에 따라서 법원 행정처가 대응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법사위는 아니지만 법사위원들 따라서 가서 법원 행정처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이렇게 식사도 해보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정치인들이에요. 그분들도. 법사위원들한테 주로 로비를 한 겁니까 그러면? 법사위만 할 수는 없죠. 그렇죠. 예. 국회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했을 수 보면 있겠죠. 2014년 12월에 홍일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고법원 도입법안 168명이 서명했어요 국회의원. 그렇죠.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네. 이거? 당시에 이제 뭐 국회 파견 나와 있던 분만이 아니라 국회의원들 어때요? 지역구별로 선관위가 있잖아요. 그 선관위를 담당하는 판사들이 있거든요. 국회의원으로서는 그 판사하고 소통하는 일을 통해서 요청받은 게 있다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렇죠. 일일 수도 있어요. 선관위원장이 판사입니다. 네. 각 지역별로. 그러니까 마포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판사입니다. 예. 지역구별로 한 명씩 마크가 가능했던 상황인 거죠. 실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뭐 이제 들리는 말로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는 분들도 있었는데 심리적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정치인은 다음에 곧 선거에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있고 그 과정에서 선관위와의 갈등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는 이제 뭐 개인차는 있겠지만 부담감으로 작동할 수밖에 없거든요. 로비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지위에 있었죠. 상고법원 설립에 대한 입장에 따라서 가능성 그룹, 개연성 그룹,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분류를 했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상고법원을 이재정 의원이 설명하면 더 잘할 것 같은데 상고법원이 왜 필요하냐. 그리고 법원은 왜 이렇게 노비를 했을까. 이게 이제 항고가 있고 상고가 있지 않습니까? 네. 대법원으로 올라가는. 근데 대법관들이 진짜 경무에 시달리긴 시달려요. 네. 너무 많은 건수가 맞습니다. 있고. 그래서 보통 대법관을 했던 전관 예우들 같은 경우는 이름 하나 써주는데 도장값 하나로 뭐 5천만 원이다 1억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너무 많은 건수를 심의해야 되기 때문에 들여다봐야 되기 때문에 다 볼 수가 없어요. 대법관을 늘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법관을 늘리면 되는데 본인들이 숫자가 많아지면 권위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단적으로 보세요. 헌법재판관이 9인입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와 사실상 법원 간의 갈등은 오래됐거든요. 예. 그 권위의 싸움들이 있는데 그 숫자를 기준으로 또 너무 늘어나서도 안 된다라는 그런 인식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상고법원을 경무가 그렇죠. 이름 많으니까 상고를 한 개 껴놓자 이거잖아요. 반대했던 많은 법률가나 전문가들은 상고법원 자체가 헌법에 반한다는 거죠. 우리는 대법관에 의해서 상고심을 받을 권리라는 게 있는데 대법관이 아닌 다른 법관이 첫 번째 어떤 게이트가 돼서 판단을 할 수 있는 상고법원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반헌법적이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심제도를 도입한다고 볼 수 있고 헌법에서 분명 1심, 2심, 3심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 이렇게 되는데 헌법에 반한다는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상고법원 문제가 나오면서 대법원도 예를 들면 형사 1부, 형사 2부 뭐 이렇게 있잖아요. 법원도. 그러니까 대법원도 대법원 1부, 2부, 3부 이렇게 나눠서 대법관을 부족하면 늘리면 되는 건데 굳이 이렇게 상고법원으로 꼼수를 쓰는 것을 굳이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비법조인이지만. 요때 말이죠. 정청래 전 의원도 국회의원 시절이었거든요. 혹시 로비 받아본 적 있습니까? 저는 궁금합니다. 감히 로비를 할 생각을 못 하죠.
저한테는. 그 전화해서 막 이야기했는데 본인이 이게 로비인지 몰랐던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고 네. 저한테는 접근한 적이 없어요. 없었다. 네. 아니, 전화 통화를 했는데도 본인 얘기만 하느라고 상대방의 대화가 그러니까. 기억 안 나는 뭐 그럴 수도 것도 있겠죠. 있습니다. 네. 아주 많은 걸 좀 알고 계시네요. 이게 뭐 국회의원뿐만이 아니고요. 뭐 이 종편 패널들한테도 로비를 했더라고요. 이재정 의원의 이 작가 뭐 로비 받은 적 있습니까? 저는 받은 적은 없는데 네. 이재정 의원 동기 네. 박지훈 변호사는 네. 받았다더라고요. 어, 전화를. 그냥 쓱 끼워서 어떤 본인의 명성을 드높이고 싶은 거 아닐까? 확실한가요? 의외인데요. 네. 하여튼 받았다고 하는데 그 문건에 그런 것도 있어요. 종편 변호사들 또 분류한 문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광범위하게 로비를 했다. 뭐 그렇게 보여지는 건데 그 법원 행정처를 이참에 없애자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이게 해답이 됩니까? 없애는 게? 뭐 해경 없앤다고 세월호 아하. 문제 근본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뭐 무슨 문제 있다고 쪽쪽 없애는 것은 저는 뭐 바람직하지는 않고 법원에서도 법원 행정에 관한 일을 하는 데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지금 같은 이런 로비 창구라든가 아니면 뭐 이상한 문건이나 작성하고 이런 법원 행정처라는 것은 이건 없애야 되죠. 이런 기능. 그렇죠. 이제 기능을 중심으로 말씀하신 거고, 뭐 법원 행정처라는 그 이름에 대한 얘기가 저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대법원장과 행정처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는 여러 안들에 대한 논의는 오래전부터 있어 왔고요. 예. 지금 대법원장님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한 의사를 피력했고, 최근에 뭐 사법발전위원회에서도 권고안으로 수평적 의사결정기구인 사법행정회의를 신설해가지고 이제 조금 분리하는 거, 권한을 분리하는 거, 그 다음에 법원 사무처 방식으로 설립하도록 해서 실질적으로 상금 법과는 두지 않고 전문 인력이 사무 처리를 하도록 하는 오로지 정말 그 말에 적합한 사무 처리를 위한 사무 기능만 하자. 그렇죠. 네. 행정사무만 하자. 예. 정치하지 마라 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이재정 의원하고 얘기하다가 정청래는 갑자기 들어와서 중단됐었는데 그래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검찰은 뭘 들여다보는 겁니까? 검찰은 그 문건에 의해서 대법원 판결, 다시 말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심기에 맞춘 그 대법원 판결에 반하는 판결을 내린 그 판사에 대한 실질적인 불이익 조치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판결을 이 문건에 따른 어떤 실행 계획으로 판결을 번복한 것인지. 그러니까 징계 거래네요. 징계 거래가 있었는지 그걸 들여다보는 거네요. 네, 그렇죠. 저는 예. 세계 최고의 팟캐스트 EJ에서 다뤘지 예. 않습니까? 예. 누명을 쓴 사람들, 김한상 예. 선생이라든가 이런 예. 분들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장난을 친 거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19대 국회 때 인혁당 사건으로 보상을 받았다가 금액을 줄여가지고 고통받는 분들의 민원을 받은 적이 있어요. 맞습니다. 여전히 그분들의 민원이 그건 문건에 있습니다. 나오죠. 딱.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 처음에는 왜 이렇게 판결을 받았는지 저도 그때는 몰랐었죠. 몰랐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10억을 받았다. 근데 너무 많이 결정을 했다. 그래서 원래는 그 50%를 미리 줬는데 이것은 40%만 줘야 된다. 그러니까 10%를 또 해내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이자와 관련된 그러니까요. 부분이에요. 이자와 관련된 부분. 근데 이런 것도 다 이게 양승태 대법원 요때 다 일어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맞습니다. 문건에 정확하게 긴급 조치와 관련해서 이 법을 그렇게 우리가 했다라는 얘기가 분명히 나오기 때문에. 문건에는 긴급 문건에. 조치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나옵니다.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다시 2차 폭력을 당한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 아이러니한 게요. 상고 법원이라는 게 결국은 지금 대법원의 업무 가중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서 본인들이 자행한 이 건 때문에 대법원은 더욱더 업무 가중이 됩니다. 왜냐하면 법원의 판단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자꾸 상고하는 거거든요. 국민이 법관의 판단을 신뢰하면요. 항소심 갈 이유 없고 상고심 갈 이유 없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본인의 값어치를 떨어뜨리고 있었던 거죠. 예. 다른 얘기 봅시다. 지난 2016년 4월 벌어진 북한 식당 여정업원 집단 탈북 사건이 총선 직전에 또 나와가지고 좀 시끄러웠었는데 이게 여정업원 12명 또 지배인까지 13명이 제3부를 거쳐서 탈북했는데 이 기획 탈북이다. 결국은 국정원이 개입했다. 이 얘기가 지금 끊임없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유엔 조사관도 이번에 조사해서 갔고. 그런데 국정원에 이어서 국군정보사령부. 이 군정보사도 사건 초기부터 개입했다라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는데 이 국정원은 뭐 어딘지 알고 기무사도 알겠고 이 국군정보사령부는 또 뭡니까? 제가 정보위를 할 때 국군 정보사령부 2번 국정감사를 했었는데 그 말 그대로
정보를 다루는 이제 뭐 부서인데, 저도 사실은 기무사도 있고. 그러니까요. 군 정보, 이게 꼭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근데, 예를 들면 기무사 같은 경우는 보안, 감찰, 방첩, 뭐 규율을 주로 담는 것 같고 여기서는 이제 무슨 대북 정보라든가 이런 것을 주로 파악하는 게 주 업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근데 국회에서 거의 통제를 안 받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죠. 왜냐하면 1년에 한 번 정도 국정감사를 받아요. 근데 뭐 아시다시피 국정감사로 뭐 하루 잠깐 몇 시간 가서 들여다보는 게 좀 어렵고. 근데 그리고 접근할 수 없는 정보들이 많아서 실질적인 감사가 되게 어려운 물어봐도 자료 상황이고. 제출도 안 하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북한 식당 여정호원들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왔다는 거지 않습니까? 본인들 네. 증언에 의하면은. 그러면 이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고 그랬던 걸로 보여지는데. 이례적이었잖아요. 그렇죠. 당시에 이제 통일부가 대대적으로 막 보도를 하고 통상 이분들 사진 이렇게 공개하고 입국하는 장면들 언론에 노출하는 안 건 나오죠. 통상은 없었던. 왜냐하면 북한의 가족들도 사례잖아요.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도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이거 정말 그렇게 했다면은 뭐 당연히 이거는 어떤 경로로 어떻게 했는지 살펴봐야 될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는 그러면은 만약에 다시 돌아가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다면은 그분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아마 북한 당국에서는 또 빨리 돌려달라 또 이럴 거 아닙니까? 저는 이게 판문점 정상회담 때 혹시 이 문제가 불거지면 어떻게 하나 굉장히 그렇죠. 걱정했던 사안이고 예.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보도되기 전에도 어쨌든 정치권에서는 이런 얘기가 많이 떠돌아다녔어요. 그리고 이게 국정원 기획 작품이다. 그리고 실제로 탈북해서 남쪽으로 가는지도 모르고 온 사람도 있다더라. 이런 이제 소문이 이제 흉흉했어요. 그리고 언론사도 이제 취재를 많이 하고 그래서 드디어 이제 불거졌는데 이게 굉장히 이게 골치 아픕니다. 이게 왜냐하면 제가 내부적으로 좀 저도 이제 취재를 해보니까 처음에는 의사가 없어서 오긴 했는데 그러면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또 그런 사람도 있고 안 그런 사람도 있고 막 그렇대요, 네. 지금. 그러니까 의견이 나뉘는 거죠. 그렇죠. 이게 2016년 4월 1일인데 2016년 9월에 한겨레가 보도를 해요. 국정원 요원으로부터 6만 위안 받은 것으로 비행기표 구입했다라는 보도가 나오는데요. 의혹이 어느 정도는 이제 증명되는 와중이었는데도 이 문제는 건드릴 수 없는 문제였어요. 심지어 2016년 9월에 제가 운영위원회를 해서 국가인권위를 상대로 관련된 문제를 제기하려고 할 때 많은 분들이 심지어 저희 보좌진들까지도 하지 말라고. 이 문제를 굉장히 민감한 문제로 받아들였던 거죠. 그렇게 이제 북풍 어떤 메카시즘이 심했던 당시 이 문제를 공론화하는 게 어려웠었는데 최근 역시 더 어려워진 것은 현 정부의 잘못도 아니고 이제 되돌리고 바로잡아야 되는 것은 지금 정부의 의무이긴 한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돌아가려는 분과 또 이제 여기에 남고 싶은 마음을 가지신 분들 또 있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각각의 의사가 와서 달라지면 생각이 그렇죠. 바뀐 거예요. 또. 바뀐 거 그렇죠. 네, 처음에는 이게 내가 여기 왜 가야 돼? 우리 모르고 왔다고 이제 항의를 했을 수 있죠. 네. 근데 여기 있어 보니까 또 마음이 바뀐 분도 그럴 수도 있고. 예. 그럴 반대일 수도 있고. 뭐 네. 취업도 하시기도 하고 여기서 이제 생활을 하시면서 이제 본인의 거주지로 이곳을 택하겠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자 그러면 의사에 따라서 보내면 되지 않아요? 손쉬운 얘기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면 돌아가시는 분과 그곳을 선택하지 않은 분 간에 북한 내에서 이제 가족들의 그렇죠. 어떤 그 문제가 있죠. 예, 쉽지 않은 생활은 문제인 것 어떨까 같아요. 등등의 예.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난민은 아니지만 난민의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원칙이 뭐냐면 농르 풀르망 원칙이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보내지 않는다, 추방하지 않는다거든요. 그리고 보내더라도 제3국.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북한으로 보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것은.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큰이파리 지옥 넘버2님. 이재정 의원님은 왜 법사위 안 가십니까? 네. 어디로 결정났습니까? 저는 안행위에 잔류하는 잔류하는 것으로 걸로. 결정을 했고요. 이번에 그 민주당 보니까 법사위는 대부분 율사 출신들이 들어갔던데요. 네. 정말 비율사 출신 법조인이 들어가야 사실은 그 균형 감각 있게 바라볼 수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건 좀 아쉽고 저는 안행위를 선택한 거는 이제 뭐 경찰이라든지 또 소방 쪽에 제가 진행했던 몇 가지 일들 그리고 국가기록원으로 또 필사 이재정이 되었던 그 사례들을 좀 마무리를 짓고 싶어서. 저희 안행이 후배가 됐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끊어야 됩니다, 지금. 네. 정례당 두 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